예, 오늘의 주제는 월가 이야기입니다. 뭐 부제로 이렇게 붙어 있네요. 모든 악마는 여기에 있다 했습니다. 왜 월가 이야기 또 모든 악마, 특히 악마라는 표현, 매우 좀 부담스러운 표현이죠. 악마라는 용어가요. 최근에 세계 트렌드 중에 몇 가지 트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요. 1%와 99%의 대립입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 저와 여러분이 아주 쉬운 설명을 한다면 빈익빈 부익부에 대한 집중 현상이죠. 사회의 모든 현상 중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너무 지나치게 양극화가 되고 나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월가 이야기는 어떤 주제냐면요. 1%와 99% 대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나치게입니다. 정상이 아니네요. 지나치게 편중화돼버린 1%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나치게 편중된 1%는 정의롭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월가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인류 역사상에 월가 이야기와 같은 유사한 어떤 테마들은 지속적으로 쭉 존재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다음과 같은 어떤 기업 이야기에서 상당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IBM이라는 아주 역사와 전통을 잘 아는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IBM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요. 몇 개의 그 외주 업체들을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자, 하드웨어는 컴퓨터에다가 소프트웨어를 좀 운영체계 OS라고 해가지고 운영체계 소프트웨어를 좀 이제 장착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하드웨어의 기구 전문가보다는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이 좀 많이 있을 거니까 그것을 아웃소싱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었어요. 좀 바꿔서 말해서는 IBM 내에도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자원은 우리의 핵심 역량에 좀 집중하고 뭐 그것은 조금 더 스페셜 전문화된 어떤 전문 팀에게 맡겼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그 팀으로 선정된 검토된 회사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사였고 빌 게이츠였습니다. 빌 게이츠는 그때는 매우 무명이었죠. 매우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어떻게 기회가 돼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도 IBM의 그 미팅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 대한 장면들에 대한 묘사된 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런 묘사입니다. 나이가 한 45세 정도 된 정장을 한 넥타이를 하고 아주 이렇게 신사로서 뭐 이미 성공했다로 누구나 말할 수 있는 IBM의 중역들, 뭐 기술 책임자랄지 마케팅 책임자랄지 각 부분의 책임자들이 쭉 일렬로 쭉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젊은 청년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청바지를 입고요. 간단한 티셔츠를 입고 매우 평상복을 입고요. 여러분 요즘에요. 취업이 힘들기 때문에 대학생 그 취업 인터뷰 하잖아요. 그럼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A를 갖춰서 면접장에 나오죠. 빌 게이츠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 청년이 앞에 딱 앉았을 때 IBM에 있는 모든 중역들이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청년이 너무 A가 없다고 느껴졌죠. 건방지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상황만 가지고는 아예 탈락이었습니다. 분위기상으로요. 그렇지만 형식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약간 비꼬는 듯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뭐가 느껴지기 시작했냐면요. IBM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빌 게이츠가 꿰뚫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빌 게이츠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한 수준이 IBM에 있는 사람이 질문해도 알지 못하는 뭔가 더 있다는 걸 알았어요. 쉽게 말해서 빌 게이츠가 가지고 있는 지식입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요. 더 많은 지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 뭐합니까? 최고의 전문가에게 이 일을 맡기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빌 게이츠에게 아웃소싱 일을 주기로 맡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을 맡겼으면 아웃소싱한 이제 비용을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구매 담당, IBM의 중역이죠. 구매 담당 입장에서는 가격 깎으려고 하겠네요.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를 OS를 하면 한 카피당 얼마 정도 돈을 지불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일반적인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 기준 가격에서 뭐 일단은 뭐 빌 게이츠에게 오다를 주긴 주겠지만은 비용을 최소한으로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 비용은요, 프라이스라고 하는 것은 낮을수록 무조건 좋은 거죠. IBM 입장에서는요. 부르고 싶은 금액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금액을 더 낮추고 싶은 마음이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빌 게이츠가 어떤 프로포즈를 한 줄 압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무료로 드리겠다는 거. 무료로요. 프리 그랬어요. 무료.
돈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IBM 중요하게 충격 안 받았겠습니까? 무료라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때 당시에 지식과 상식으로 봐가지고는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료는 너무 심하네요.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아니 그러면 좀 그래도 뭐 좀 그렇죠? 이렇게 말했을 때 뭐라고 썼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그 브랜드 있잖아요. 상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컴퓨터 속에 들은 소프트웨어 OS는 MS라는 거,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그 레텔 있잖아요. 스티커 하나. 그것만 붙여주면 됩니다. 그랬어요. 쉽게 해서 IBM에 쓰고 있는 컴퓨터 속에 들어가 있는 OS 운영 체계는 바로 MS,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뭐 도스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라는 것만, 그것만 이렇게 표시해주면 우리 물건이 소프트웨어에 들어갔다는 것만 표시만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IBM에서는요, 그 중역들과 관계된 사람들 그 협상에 대해서 매우 만족했습니다. 일단은 최고의 전문가를 아웃소싱했다는 것에 대해서 퀄리티에 대해서 만족을 했고요. 두 번째는 가격을 풀이라고 했다는 데서 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틱 하나 붙이는 거야. 그쵸? 쉽게 말해서 이 컴퓨터 속에 코어가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그건 뭐 별 문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역사적인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IBM은 전 세계 마켓셔가 1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퍼스널 컴퓨터를 원했던 사람들은 다 IBM, 또 컴퓨터 하면은 IBM이 세계적인 브랜드가 있었기 때문에 다 IBM 컴퓨터를 쓰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전부 OS가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MS-DOS가 다 깔려 있는 거죠. 그러면 컴퓨터를 다루려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컴퓨터 학원의 소프트웨어 강좌는 MS-DOS를 교육하는 거죠. 그게 1등이고 브랜드고 대표상이니까. 그렇죠? 쉽게 말해서 컴퓨터를 배운다 그러면 MS-DOS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전 세계 MS-DOS의 학원이 생겼고 학과가 생기고 그걸 다룰 줄 아는 소프트웨어를 다룰 사람이 다 전 세계적으로 양성됐어요. 왜? 그게 대표 브랜드가 IBM이니까. 자, 여러분 IBM의 마켓셔가 몇 %였을까요? 100%였을까요? 아마 그럼 마이크로소프트가 돈 못 벌었을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사 IBM의 시장 점유율 90%였다면 뭐 할 수 있겠습니까? 90% 시장은 프리로 줬으니까 돈을 매출이 없지만은 10%에 대해서는 뭐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판매를 하게 되니까 돈을 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IBM이 세계적인 브랜드였고요. 세계 1등은 분명히 맞지만 시장 점유율이 10%밖에 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IBM 덕분으로 전 세계의 모든 소프트웨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MS-DOS를 배우게 됐을까요? 10%는 무료로 10% 깎아줬습니다. 요즘 제가 어느 곳에 갔더니 뭐 이렇게 인센티브 준다 해서 10% 디스카운트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10% 디스카운트. 빌 게이츠는 10% 디스카운트 해줬어요. 뭘 위해서? 90%를 위해서. 그렇죠? 10% 디스카운트 하고 나서 90%를 독점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사람은 MS-DOS를 다 배웠고요. 그걸 다룰 줄 알고 그거 할 줄 아는 거 그것밖에 없으니까 컴퓨터를 사게 되면 요구사항이 뭐예요? MS-DOS로 깔아주세요. MS-DOS가 필요합니다. MS-DOS가 아니면 저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현재 2011년 기준에서 전 세계 최고의 부자는 누굽니까? 이렇게 말할 때 빌 게이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순간에 IBM은 매우 협상을 잘한 걸로 생각했었지만은 시간이 지나서 봤을 때 어쩐지 어색한 폼이 되고 말았네요. 그렇죠? 도리어 IBM을 발판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전 세계를 어찌 보면 장악하고 말았다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서요 세계 역사의 트렌드랄지 주도권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움직여갑니다. 과거에는요 대기업이 매우 중요했었죠. 큰 조직이 매우 중요했었죠. 근데 지금은 개인이 중요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주 유명한 지식 전문가인 피터 드러커 돌아가셨죠. 그분 박사께서 이렇게 말했죠. 미래의 시대는 지식 자본가 시대다. 지식의 경쟁이다. 지식의. 예를 들어서요. 로마 제국 무엇으로 세계를 점령했을까요? 무력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로마 군단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몽골 제국도 있었네요. 징기스칸. 아주 뭐 스피드 있죠. 스피드로 아주 공격적이면서 하죠. 그렇죠? 그런 어떤 군사력으로 지배했던 시대가 있어요. 전부 칸이라고 했었죠. 대영 제국을 비롯해서. 근데 지금 시대는 이제 드디어 뭐합니까? 모든 게 하향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가요. 이런 자료를 봤어요. 교회 중에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요. 교인 수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교회 제일 큰 교인 수가 몇 명일까? 그죠? 예, 뭐 10,000명, 30,000명, 50,000명, 100,000명, 그죠? 100,000명 교회가 세계적으로 나라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있고요. 제가 자료 조사했는데요. 제가 최근에 조사한 자료에 보면 74만 명이야. 한 교회가요. 우와, 저는 깜짝 놀랐어요. 74만 명, 너무 많은 게 제가 생각할 때 생각으로 진짜 너무 높아서. 대한민국에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 자료상에 나와 있는 뭐 진짜 계속 움직여 가니까 유동적이겠죠. 상징성으로 말하는 겁니다. 와우, 대단한 숫자를 보여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다른 교회는 규모가 작은데 그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힌 큰 대형화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뭔가 차별화된 특별한 요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있었겠죠.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아니 뭔가 다른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뭐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지? 보니까요. 1960년대 70년대 우리 대한민국 사회 있잖아요. 사회 가운데서 지금은 여성의 사회 진출이 매우 활발합니다. 그리고 일본만 해도요. 일본에 결혼하는 가정의 거의 99%가요. 맞벌이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60년대 70년대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가장인 남편은 직장에서 일하지만은 가정주부는 주로 집에 있었어요. 그렇죠? 2011년과 우리나라의 그 과거 있죠. 30년 전에는 매우 달랐습니다. 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어떤 정책을 썼냐면요. 여성 인력을 활용하는 아이디어를 썼어요. 구역장 제도라고 해가지고 구역장. 셀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구역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구역장은 남자는 뭐 다 밖에 나서 일하니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가정을 지키는 가정주부들을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구역장으로서 임무를 주는 거죠. 그리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들이 뭐합니까? 셀 모임을 돕도록요. 어찌 보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무렵에는 대한민국에 아주 활용이 할 수 있는 잠재적인 노동력이랄까요? 인력이랄까요? 어떤 자원, 리소스죠. 중에 여성 인력이 있었어요. 근데 여자순교회에서는 그 여성 인력을 아주 적극적으로 동기부여를 시키고 활용을 해가지고 쫙 하게 되니까 이제 무한 증식하는 거죠. 과거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만 하더라도요, 여성으로서의 사회 진출이라는 건 매우 이렇게 협소했었습니다. 매우 미약하고 미미했었죠. 존재가 매우, 그래서 우리는 가부장적 사회 이렇게 말하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의 전통이 있어서 그런 것이 곳곳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허물어지기 시작하고 계속 바뀌어가는 거죠. 전 세계 그렇게 큰 74만 명, 그죠? 엄청난 걸 이뤘던 것은 뭐죠? 그때 당시에 정말 좋은 자원인을 부르고 전혀 활용되고 있지 않았던 여성이라는 인력의 자원을 구역장 제도랄지 교회의 제도로 싹 그렇게 흡입하면서 동기부여가 되고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게 아주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버린 거죠. 시대가 지나가면서 드디어 지금은 뭐가 되고 말하냐 한마디로 딱 설명해서 이제 지식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식자본가가 아까 빈익빈 부익부의 빈익빈 부익부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지식자본가가 되고 말았어요. 지식산업이요. 2011년은 그렇거든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앞으로도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아주 옛날에는요. 빈부의 격차를 따지고 등등 할 때 무엇이 그걸 결정하는가 할 때 예를 든다면 학벌이 존재할 수도 있고 부모님 잘 만나는 게 존재할 수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지식 있는 사람과 지식이 없는 사람. 그렇죠? 지식이 knowledge is power. 지식이 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월가는 어떤 거냐면요. 전 세계의 금융 전문가들의 집단의 상징성이 월가입니다. 그렇죠? 월스트리트의 의미가 상징이 가지게 되냐면 전 세계 많은 전문가들이 그룹이 곳곳에 있죠. 제조업의 전문가들이 있는 지역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 볼까요? 중국 그러면 중국에 많은 도시가 있고 지역들이 있잖아요. 북경 그러면 느낌이 뭐가 되면 정치 중심지가 되겠죠. 상해 그러면 뭐가 되면 경제 중심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모든 지역마다 특성이 있어요. 미국의 월스트리트, 월가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뭡니까? 금융 전문가의 센터라 할까요? 그 본부라 할까요? 가장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라고요? 지식산업의 시대이고 또 그중에서 지식의 많은 지식들 중에서 특히 돈에 관계된 금융에 관계된 전문가들이 대표적으로 모여있는 곳 그게 바로 월가거든요.
그래서 월가 이야기 이렇게 말하면 말 뜻이 지금 현재 전 세계 가장 빈익빈 부익부의 정점에 특히 부익부의 정점에 있는 장소, 그렇죠? 금융 지식 전문가 그들의 대표성이 있는 상징적인 자리가 바로 월가에서 나오는 이야기. 그렇죠? 요즘에 데모를 하는데 뭐 1% 90% 하는데 어디서부터 데모 시작합니까? 그 월스트리트 데모가 시작하네요. 왜? 그것은 상징이 있어서 이 시대의 빈익빈 부익부의 가장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그들은 왜 악마가 되었을까요? 그들은 왜 악마로 평가받았을까요? 여러분 그 악마라고 말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놓고 말도 별로 좋지 않네요. 모셔놓고 우리가 질문하자. 당신은 어떻게 해서 악마가 됐어요? 당신은 정말 악마가 되고 싶었어요? 악마가 되고 싶어서 악마가 된 거예요? 아니면 실수로 악마가 돼버린 거예요? 아니면 뭐 그렇죠? 지금 악마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왜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월스트리트에 있는 많은 분들 보면 다 엘리트들이에요. 그리고 뽑힌 사람들이고요. 최고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고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볼 때 특히 지식적인 측면 있잖아요. 측면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이 뽑혀서 있는 지역이 바로 월가거든요. 그 우리로 말할 때 우리의 한국식으로 말해볼까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는 데 전교 수석만 한 사람 이런 말이에요. 공부에 대해서는 뭐 비교할 수 없는 사람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공부해갖고 모여서 일하고 있는 팀과 그룹이 월가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들은 어떤 잘못을 했는가?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용어 3가지를 먼저 배경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레버리지 효과에 대해서요. 레버리지 효과. 그걸 뭐라면 지렛대 효과라고 말해요. 레버리지 지렛대 효과는 제가 비유로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초등학교 동창이 시골에 있는데 자기 집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 앞에요. 도로가 났어요. 새로운 도로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이 아주 황금 노른자의 땅이 됐어요. 그래서 그 코너에다가 도로 코너에다가 오피스텔 빌딩을 지으려고 그래요. 빌딩을 지으려고 하는데 많은 금융기관과 관계 사람들이 제 초등학교 동창을 찾아와 갖고 이제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뭐 분양이 바로 뭐 안 될 수가 없는 지역이고 이것은 뭐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이니까 그 땅을 담보 잡아서 우리가 돈을 대출해 줄 테니까 집을 지어라. 그 집을 지어서 분양을 하면 된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건 입지가 너무 좋은 곳이라서 분양을 하고 나면 1년만 지나면 투자 원금의 2배는 벌 수가 있는 그런 투자 가치가 있는 매력 있는 지역이다. 그렇게 금융기관에서 제 초등학교 동창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서 나름 주변 상황을 딱 봤더니 운이 좋아서 그게 신개발지가 되는 덕분에 도로가 났으니까. 그렇죠? 그냥 평범한 땅이었는데 도로가 탁 이렇게 사거리가 생기는 바람에 그 코너 자리니까 누가 봐도 확실하네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제 친구가 초등학교 친구가 돈방석에 앉게 됐다 이런 말이래요. 제가 동창회 모임에 갔습니다. 만났더니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초등학교 친구 중에서 짝꿍이었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인센티브를 줬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 돈 있으면 분양해 줄 테니까 이게 선착순이다 이거예요. 자기가 건축주잖아요. 방이 많아요. 그렇죠? 너 원하면 내가 해줄게. 그렇죠? 여유자금 얼마 있어?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렇죠? 너는 내 배려가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드디어 권리를 하나 얻었어요. 어떤 거니까 분양권. 분양권 권리를 하나 얻었습니다. 그 분양권인데 제 초등학교 친구가 저하고 매우 가까운 친구이기 때문에 몇 개의 분양을 받을 수가 있는가? 그건 제가 원하는 것만큼 자금 동원 능력만큼. 오피스 하나에 방 하나 가격이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5천만 원. 제가 이제 뭐 투자하면 2곱 장사 된다니까 1년 지나서 팔면 된다니까 제가 기분이 좋아서 제가 이제 제 형편을 살펴봤더니 여유 자금이 5천만 원밖에 없네요. 그럼 매우 보수적이고 정상적인 투자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5천만 원 투자하는 겁니다. 1년 지나서 파는 겁니다. 그러면 2배를 하겠으니까 1억에 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5천만 원 버는 겁니다. 그럼 수익률이 100%네요. 5천만 원 투자해서 1년 전 5천만 원을 받게 됐으니까, 그렇죠? 벌었으니까 이익률이 100%로 아주 친구 덕분으로, 초등학교 친구 덕분으로 되어버렸으니까 수익률 100%다 한 건 했네요. 그리고 내가 돈을 5천만 원 있었고. 이게 정상적 케이스예요. 자, 레버리지 효과는 레버리지가 지렛대거든요. 지렛대 효과예요. 어떻게 지렛대 효과가 되냐면 제가 그렇게 해서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갔더니 5천만 원 찾으러 간 거예요. 이제 일을 입금시키려고. 갔더니 우연히 만났어요. 누굴 만나서 지점장을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중학교 동기 동창이네요. 아이고 웬일이야. 그래서 내가 그 투자 때문에 보니까 무슨 투자인데? 그래서 앉아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듣더니 야 그거 괜찮은 건데? 내가 지점장이니까 내가 지점장 권한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의 신용과 내가 이게 착 하면은 너 정도 같으면 내가 힘을 써줘가지고 10배 5억을 대출해 줄 수 있다는 거야. 5억까지 만드는 게 네 돈 5천만 원 있다 하는데 내가 신용 대출에 등장하게 해가지고 내가 지점장이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배를 해주겠다 이거. 그래서 얼마입니까? 너의 돈 5천만 원에다가 빚 4억 5천 더해서 5억을 만들어. 그 이상은 곤란하지만 5억까지는 내가 힘써줄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5억을 빌려줘요. 대신 이자율이 조금 높다는 거예요. 4억 5천에서 1년 지나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5천만 원 이자 내야 된다는 거예요. 4억 5천의 원금에 대해서요. 5천만 원. 5천만 원이면 이자율이 한 11% 되겠네요. 그런데도 분명히 2배 남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하는 게 좋아.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점장 중학교 친구를 만나는 덕분에 실제 내가 자금 돈을 5천만 원밖에 되지 않았는데 친구 덕분으로 5억을 제가 자금을 동원했어요. 그래서 방 한 칸 잡으려고 했다가 10칸 잡았어요. 1년 지났습니다. 팔았어요. 자, 5천만 원 투자했으면 얼마 받을게요? 1억 받았겠죠. 5억을 투자했으니까 10억을 벌게 된 거예요. 내 돈 5천만 원, 빚낸 거 4억 5천. 그렇죠? 자, 10억을 벌었습니다. 10억 받아서 이제 청산해야 되겠네요. 빚 원금 4억 5천 갚아야 되겠죠. 이자돈 5천만 원 붙여줘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은행에다 5억 줬어요. 받은 10억 중에서 5억을 줬습니다. 나머지 5억이 나한테 남았어요. 내 원금은 얼마일까요? 아까 원래 5천만 원. 그럼 나한테 순이익이 4억 5천만 원 남았죠. 내 원금의 배는 9배. 9배. 똑같은 수익률 100%의 룰인데 내가 5천만 원 투자했을 때는 수익률이 100%였는데 10배를 투자했더니 그죠? 아까 9배의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했더니 뭐가 됐습니까? 수익률이 900%가 되고 말았어요. 레버리지 효과라고 해요. 레버리지 효과. 레버리지 효과는 어떤 데 작용하냐면 지렛대 효과거든요. 지렛대라는 것이 힘을 이렇게 쭉 길게 쓰면 큰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대1로 하면 1인데 이렇게 2, 3, 4 하면 이렇게 작은 힘으로 큰 것을 이렇게 들어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 지렛대. 그 지렛대 효과가 레버리지 효과거든요. 금융공학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아까 일하는 데 있어서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면 레버리지 효과를 작동시키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동일한 어떤 아이템과 동일한 어떤 이슈를 가지고 큰 효과를 얻어낼 수가 있겠죠. 반대로 하면요, 뭐가 될까요? 손실도 그만큼 생기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일단 존재하는 게 뭐냐면요, 레버리지 효과라는 용어는 공식적으로 있는 용어입니다. 우리나라의 1970년대, 80년대 개발도상국이라 할까요? 계속 성장하고 있을 때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갔습니다. 땅값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요,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는 사업하시는 모든 분들이 은행에서 대출 많이 받는 게 파워고 실력이었어요. 왜냐하면 대출 받아서 땅을 사놓으면 땅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아까 말한 레버리지 효과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돈을 많이 빌리는 거. 그렇죠? 그게 그때는 파워였죠. 그래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온갖 방법을 하다 보면 무리가 되고 비정상적이고 아름답지 않는 방법을 다 동원해갖고 엄청난 돈을 빌려오기 시작했죠. 어느 기업이요, 자기 돈, 아까 제가 레버리지 효과 설명할 때 자기 돈 5천만 원이었는데 9배하고 4억 5천을 빌렸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기업에서 그렇게 빚을 빌리는 것을 뭐라 합니까? 부채 비율이라고 합니다. 내 돈이 5억인데 빚을 5억을 내잖아요. 그러면 5억 대 5억이니까 부채비율이 100%예요. 왜냐하면 내 돈에 100% 같은 금액은 빚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 돈이 5억인데 회사 자기 자본이 5억인데 10억의 대출을 받잖아요. 빚이 10억이잖아요. 그럼 빚이 2배네요. 그래서 부채비율이 200%라고 그래요. IMF 이전에는 금융권에서요, 일반적 기업에 대해서 부채 비율을 뭐 돈이 있어야지 사업을 잘 할 수 있을 거니까 400%까지 인정해 주었어요. 건강한 기업은 400%까지는 빚을 낼 수도 있다. 자기 돈 대비해서. 그러니까 자기 돈이 10억 있는 사람 같으면 40억 정도까지는 대출해 줄 수도 있다. 이런 게 암묵적으로 하나의 가이드라인이었어요. 400%. 그래서 300%밖에 대출 안 하는 회사는
100%의 대출 여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가이드라인이 400%라 했으니까. IMF 되고 나서 우리나라가 저성장으로 바뀌기 때문에요. 지금 400%가 좀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2011년 기준에서 대한민국의 가이드라인은 200%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은행에서 어느 기업이 부채비율이 1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은행에 가면은 부채비율이 200% 올라갈 때까지는 대출을 할 수가 있어요. 정상적 관행 속에서요. 그렇죠? 이제 매우 우량 기업들 있잖아요. 우량 기업들은 뭐 여러 가지 리스크가 많고 하니까 부채비율을 뭐 높일 생각이 없어서 뭐 100%나 100% 이하로 가져가고 있죠. 저성장이니까 그렇게 빚 많이 내가지고 레버리지 효과 있잖아요. 이렇게 시켜서 내 돈 갖고 사업해 갖고 남기는 이익이야. 그렇지만은 빚까지 내 갖고 사업해 가지고 생기는 이익이 정말 많을 수 있을까 해서 현재는 레버리지 효과가 비즈니스에 있어서 크게 작동하지 않는다. 크지 않다고 생각해서 괜히 빚 많이 내 가지고 일하는 것이 좋을 수가 없다 생각해요. 근데 과거 개발도상국 성장할 때는 레버리지 효과는 엄청난 기회였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이름만 하고 다 까먹어버린 예를 들어서 한보 실업인가요? 한보 건설 한보 그 회사가 있었어요. 그 회사는 부채 비율이 1000%였어요. 자기 자본의 100배. 대한민국 기준이 400% 하겠는데 4배를 하겠는데 그렇죠? 4배를 하겠는데 8배 된다는 것만 해도 파워가 있는 거죠. 10배 된다면 그 대단한 파워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 돈의 100배의 그렇죠? 부채 비율이 100%가 아니고 1000%가 아니고 1000%. 그게 한보철강이에요. 그렇죠? 그게 뭘 기대하고 그랬을까요? 레버리지 효과예요. 레버리지 효과. 일에 있어서 금융에 있어서요. 또 이런 용어 중에 한 가지가 지렛대 효과, 레버리지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해했죠? 레버리지 효과 1번. 2번이 또 하나 있어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에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요. 리스크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미래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거든요.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걸 하게 됩니까? 리스크가 존재해요. 그런데 누가 이제 젊은 사람이 도전의식을 가지고 확 저질러 버리는 거야. 그렇죠? 되면 되고 알면 안 되고. 그렇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하이 리스크일수록 일이 잘 되면 하이 리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로우 리스크. 리스크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모든 일에 있어서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경마장에 갔다고 생각합시다. 경마장에 가서 경마 이렇게 이제 딱 하면 이제 드디어 말들이 달리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렇게 뭐 하나 찍어야 돼요. 이제 하나 거는 거죠. 거는데 인포메이션이 좀 있어요. 어떤 인포메이션? 이번에 출전한 경주마 1번부터 8번까지 말들이 있는데 각 말들에 대한 상황들 있잖아요. 컨디션에 대한 것을 쫙 적어서 뭐 예상 뭐 우승 후보, 그렇죠? 이 통계적 확률까지 제가 확 해갖고 자료를 다 거는 사람들이 다 나눠줘요. 무슨 말이냐면 컨디션과 경험과 경력 모든 걸 봤을 때 확률적으로 봐서는 3번 말이 우승할 확률이 매우 높다 이거야. 그래서 그 우승할 수 있는 등수 있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8번까지 딱 해갖고 나눠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전을 잃고 싶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1번에 많이 걸겠네요. 1번 아까 1번, 8번 중에서 3번 말에. 그러면 3번을 우승한다며요. 우승해야 돈을 받지. 우승 안 하면 돈 못 받는데. 그쵸? 예를 들어서. 그쵸? 우승하면 돈. 근데 정보를 보니까 1번 말에 거는 것이 제일 우승 확률이 높다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는 사람의 다수가 1번에 걸 거예요. 거는 사람의 다수가. 그러면 전체 판돈 중에서 아마 1등 될 확률이 높아요. 그죠? 1등 됐다고 가정합시다. 전체 판돈 중에서 거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총액을 이 많아서 나눠주려고 보니까 나눠주기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익률 얼마고? 뭐 10%밖에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주 모험의식이 강한 사람하고 생각해요. 꼴등 8번에다 거는 거예요. 8번이 이길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8번이 우승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그렇잖아요. 2등, 3등, 4등 우승을 해볼 기대감이 좀 있겠지만 8등은 그렇잖아요. 말 8말 뛰는데 그중에서 확률상 제일 이게 뭐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론 아무도 안 걸어요. 아무도 안 걸어요. 그래서 어떤 아주 리스크, 하이 리스크 아무도 안 거는 그게 아무도 안 거는 되지 않는다. 될 리가 없다. 될 확률이 매우 낮다. 그 리스크가 매우 큰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냥 거는 거예요. 그냥 걸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게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상황이라는 것은 예측대로 꼭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하필이면 3번 말이 그렇죠? 3번 말이 가다가 못을 밟아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잘못돼갖고 이 말이 휘져서 버렸어요. 그냥 깜짝 놀라고 말 뛰다가 1번 말이 가다가 잘못돼서 그래갖고 우왕좌왕해서 우왕 하는 바람에 그 옆에 말들이 있잖아요. 다 넘어뜨렸고 한 말이 남았어요. 그 말이 8번 말이. 왜 남았는가? 꼴등이니까. 확실 하나니까. 다 우왕좌왕 쓰러지는데 혼자 달려가고 1등할 수가 있지요. 제로는 아니잖아요. 그때 건 사람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국말로 대박이네요. 그렇죠? 여러분 하이 리스크는 하이 리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이 리스크는 하이 리턴을 가져올 수 있어요. 로우 리스크는 로우 리턴입니다. 로우 낮다. 그러니까 낮은 위험은 낮죠. 은행에 저축을 하더라도요. 안정적인 거 있잖아요. 정기예금, 이자율이 매우 낮죠. 근데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더 크지요. 정기예금은요. 약정을 해줘요. 이 돈을 하면 3.5% 이자를 줍니다. 약정이 있으니까 리스크가 없어요. 사실 어찌 보면 그 은행이 부도나거나 망하지 않는 한 리스크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그렇죠? 내가 목돈을 그 정기예금 리스크가 매우 낮은 대신에 뭐가 됩니까? 이익률도 낮네요. 근데 내가 주식을 투자하게 되면은 정기예금보다는 리스크가 올라가죠. 주가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주식 투자라는 것은 정기예금에 비해서는 분명히 리스크가 높아요. 분명히 높아요. 내려갈 확률도 있으니까. 원금을 손상 볼 확률도 분명히 존재하니까. 그렇지만 올라갈 확률도 더 높지요. 정기예금 해가지고는요. 아까 이자율이 3.5% 4%밖에 안 되겠지만 주식을 해가지고는요. 잃어버린 사람도 있겠지만은 다른 사람 중에 수익성이 높은 사람 30%, 50%, 100%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또 두 번째 용어가 뭐냐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세 번째 용어가 있어요. 불로소득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불로소득은 뭐냐면요.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봉이 김선달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봉이 김선달. 봉이 김선달의 그 뜻이 뭡니까? 쉽게 해서 대동강 물 팔아먹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그러니까 남의 것 가지고 그렇죠? 자기는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물건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팔아요. 얼마 팔더라도 내가 그것을 계산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만들 줄 알았어요. 나는 중간에서 뭐 했습니까? 이렇게 딱 이제 다리만 낮았어요. 딱 상황을 보고 나서 거래만 성사시켰어요. 그렇죠? 그렇죠? 거래만 성사시켰어요. 그러니까 나는 책임이 없어요. 나는 그 상황을 봐갖고 A라는 상황과 B라는 상황에 내가 중간자가 딱 해요. 그런데 이 중간자가 뭐 할 수 있냐면요.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수수료를 얼마 받느냐가 이제 문제지요. 수수료를. A와 B가 거래를 했습니다. 내가 거래하고 도와주었어요. 도와주었더니 상호 윈윈이 됐어요. 도움을 받게 됐어요. 도움을 받는 그 위험 가치를 평가해 봤어요. 평가해 봤더니 평가된 금액이 나왔는데 그 금액의 1% 정도의 수수료를 줬다고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 생각할 때 그냥 그럴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상호 이익이 돼도 도와줬는데 1% 정도, 상호 이익이 된 이익금이 1% 정도의 수수료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에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해줘야 되겠네요. 제 말은. 0.1%일 수도 0.5%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약간 조정하지만 1%가 하는 상징성이 큰 금액과 비율이 아니다는 거죠. 그럼 거기도 우리가 부담이 없죠. 그럼 제가 숫자를 올려갈게요. 아까 0.1% 그러면 느낌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좀 더 주지 그래요. 이런 느낌이 들 거고 1% 그러면 느낌이 그럴 수도 있겠다. 1%, 0.5%, 1%, 2% 상당히 상식적이에요. 근데 숫자를 올려가요. 5%를 줬어요. 좀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거 갖고 시비 걸고 싶진 않아요. 10%를 받았다. 잘 받았네요. 이거 대단히 해줬나 보네. 아주 대가를 제대로 많이 받은 것 같은데. 10%까지 우리가 좀 acceptable 해요. 받아들일 만해요. 수용성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숫자가요. 40%가 넘고 60%가 넘고 90%가 되는 순간 폭탄빵이 이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이 조금 뭔 거리가 그래요? 그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쵸? 잘 보세요.
상호 간의 이익이 있고 비즈니스라는 뭐 하는데 상호 이게 서로 있잖아요. 근데 중간에 있는 거간꾼이 스스로의 유리 상식을 넘어서 너무 많아져 버리면 그러면 이제 봉이 김선달이 되는 거죠. 그렇죠? 불로소득이 되는 거죠. 불로소득의 말은 0.01% 기여되지 않았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있을 수가 이제 우리가 통념상으로 상거래상으로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숫자가 너무 지나치게 올라가면 우리는 그걸 정상으로 보지 않죠. 너무 지나치게 올라가면. 제가 저를 김 빠지게 했던 사건 하나 소개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저를 김 빠지게 하는 사건. 어느 날 저는 50대 중반입니다. 어느 날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돼 보이는 어느 젊은 청년 하나가 제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뭐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딱 눈치를 보니까 돈을 참 잘 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요새 수입이 얼마나 돼요? 그랬더니 예, 요즘 수입이 좀 줄어서 한 연봉 한 10억은 좀 더 넘는 것 같아요. 와.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에서요.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같아 보이는 어느 젊은 청년 하나가 양복을 딱 빼입고 와서 저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렇잖아요. 뭔가 눈치를 보니까 뭐 돈을 잘 버는 것 같아서 궁금해가지고 좀 한번 물어봤어요. 수입이 꽤 많이 되나 본데 그러면 연봉이 얼마 정도 되느냐, 연 수입이 얼마 정도 되느냐 했더니 10억이 좀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듣는 순간 갑자기 제가 왜소해지는 거예요. 야, 이 청년은 무슨 재주가 있길래 대한민국 땅에서 뭘 하길래 그와 같은 부가가치 있잖아요. 이게 사회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뭔가 기여를 어떻게 얼마나 기여를 했길래 이 젊은 청년이 이와 같은 수입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좀 호기심도 많이 생기면서 반대적으로 제가 위축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는 뭐 하고 있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내용이 보니까 뭐냐면요. 종신보험 있잖아요. 영업하는 거예요. 근데 보험을 영업하면은 수수료를 받잖아요. 계약을 하게 되면 수수료를 받는데 계약 금액이 있지요. 계약 금액에 연 계약 금액 이제 한 달치 넣을 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연 계약에서 불이익 금액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종신보험이니까 그 계약 기간이 보통 10년, 20년, 30년, 40년 뭐 이렇게 기간이 장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계약하면 이제 연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계약 금액이 그러니까 한 달에서 20만 원으로 한다면 한 달에 20만 원으로 한다면 12달 하면 240만 원 될 거고 한 달에 100만 원 그러면 1년이면 1,200만 원 되겠네요. 근데 1,200만 원의 연 계약 금액의 40% 정도를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뭐 합니까? 기업들, 법인들, 단체 법인들 있잖아요. 큰 회사들 있잖아요. 우리 개인으로 해가지고는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큰 법인들 있잖아요. 그 법인에게 가서 영업을 해가지고 그걸 수수료를 하게 되니까 이제 월이 아니고 연으로 계산할 때 불이익받는 금액이 몇십억이 돼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쉽게 말해서 말 뜻으로 하면 아까 40% 하겠으니까 25억만 유치하면 그러니까 보험 납입 금액이 연 25억만 되면 10억을 받는 거예요. 수수료로. 근데 그런 구조. 저는 그래서 이 종신보험 수수료율이 너무 높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면서 그렇게 큰 금액을 낸다면 이게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내는 원금들하고요. 그러니까 원금의 40%가 수수료 나가면 60% 갖고 운영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얼른 생각해. 그러면 이게 맞나? 그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속에 종신보험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 같다. 제 마음에 지나치게 높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좀 따졌지요. 당신 좀 너무 부정직한 것 같다. 이렇게 따졌더니 이제 그런 저에게 이제 해명을 하더라고요. 해명 내용이 뭐냐면 그것은 이제 초기 영업비가 되는 거라서 그렇고 그거 이제 쭉 되는 거고 운용이야 그 다음에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성과급으로 주는 거니까 총 계약금액 기준에서 일정 레이트 있잖아요. 그걸 주는 거고 1회적으로 주는 거고 일단 준 거잖아요. 주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그 원금이 보험사에서 다 해갖고 장기 플랜을 위해서 또 수익을 내 가지고 그 수익으로 다 하는 거라서 유치한 사람에 대한 어떤 대가를 적절하게 충분하게 동기부여 정해서 해주는 겁니다. 등등. 저는 그 청년을 만나고 나서 그날로부터 관심 있어가지고 누가 종신보험 한다면 가서 이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누가 자기 무슨 생명보험회사에
뭐 그걸 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궁금해서 연봉 얼마나 돼요? 그랬더니 예, 저는 한 4억 5천 됩니다. 와, 4억 5천이나 돼요. 얼마 돼요? 한 3억 돼요. 그죠? 여러분 대한민국 젊은 청년 뭐 30대 초반이 보험을 세일즈 해가지고 연봉이 제가 이제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이하 같으면 제가 시비 걸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데 10억, 5억, 8억이라 했을 때 상대적인 평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소득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과연 어떤 형평성에 있어서 어쩐지 치우쳐 보인다 생각이 돼요. 어쩐지. 물론 그 노력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노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것도 영업한 거니까 영업했으니까 자동차를 한 대 팔면 차 팔았으니까 수수료 영업수로 받아야죠. 세일즈맨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 자동차 한 대 팔아서 받는 수수료 금액이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 자동차 판매 가격 대비했을 때 그렇죠. 그런 대비해서 그렇게 아주 매우 높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정당한 보상을 해준다라고 제가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일반 세일즈맨이. 근데 보험 상품을 세일즈했을 때 받는 수수료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제가 전체 보험 제가 보험 전문가가 아니니까 정말 수수료 차이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만났던 어느 청년의 대가와 보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했던 상식보다는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어떤 느낌이 됩니까? 불로소득 같은 느낌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과도한 수수료의 책정. 여러분 제가 세 가지 전제 조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어떻게 해요? 첫째 1번 레버리지 효과에 대한 레버리지 효과를 알지. 여하튼 세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그 세 가지의 용어가 어디에 존재합니까? 월가에 존재하는 거예요. 월가에. 그러면 월가에서 있었던 실제 어떤 아름답지 않았던 일들이 생겼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풀어서 설명할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중에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는요. 신용평가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리스크 평가를 해요. 리스크 평가의 원칙은 뭐냐면 이 사람이 원금 상환 능력이 있는가를 평가하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면 이자 또는 분명히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은 원금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일이 마무리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과연 원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것을 여러 면에서 조사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의 재산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일정한 고정적인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는 것인지부터 해서 그걸 이렇게 평가하고 조사해가지고 딱 봐서 이 사람은 충분히 이자 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원금 상환 능력이 있다라고 판정되지면은 거기에 적절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금융업의 특징이죠. 자, 그런데 대출을 해주거나 이자돈을 받게 되니까 대출을 많이 해주면 많이 해줄수록 이자돈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은행 입장에서 어떤 한 사람에게 적은 금액을 대출한 것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해 줄수록 수수료 총액이 올라갈 수 있겠네요. 이자가 은행으로 봐서는 들어오는 이자가 많을 수 있겠네요. 뭐에 연관되냐면요. 리스크 문제하고. 리스크. 원래는 이 사람의 신용 수준으로 봐서는 1,000만 원밖에 대출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의도적으로 1억을 대출해줬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은행을 볼 때는 분명히 어떤 문제죠? 원금 상환 능력에 대해서 원금을 받는 능력에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죠. 심지어는 대출금이 너무 높으니까 이자 돈 제대로 낼 것인가에 대한 것도 걱정이 되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한 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수수료를 받는다고 생각할 때 한 건 수수료율 1%를 한다 할 때 1,000만 원 빌려주고 1% 받는 것과 1억을 빌려주고 1% 받는 것은 수수료가 어떻게 보면 차이가 분명히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드디어 은행들에게 있어서 어떤 탐욕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탐욕이 가급적인 금액을 키우면 키울수록 건에 대해서야 평균 금액과 단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수료가 많아질 것 같고 이익이 많아질 것 같고 금융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뭐합니까? 뭘 무시하기 시작했냐면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리스크를 전문용어로 말하면 은행은 매우 보수로 경영해야 되니까 사실은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의 모습을 가져가야 되는데 은행이 어느 날 갑자기 태도를 바꿔버린 거예요. 어떻게 바꿨을까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패턴을 취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취했던 방법은 매우 논리적으로 간단합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것은 시간만 경과하면 됩니다. 자, 우리 부서 팀이 5명 일을 하고 있는데요. 5명 일하는데 4명은 매우 보수적으로 일을 해요. 근데 1명이 공격적으로 일을 해요. 공격적이라는 말은 리스크가 크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이 리스크로 도전하니까 나머지 보수적으로 4명보다 뭐가 되게요? 수익률이 높고요. 수익액이 많고 수수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4명이 처음에 우리는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아니 공격적으로 해갖고 돈을 벌고 있는데 안 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4명이 이 사람이 없을 때는 그런 생각 전혀 안 하는데 이 교과서를 안 하는데 우리 중에 누가 한 명이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이익을 올려가니까 옆에 사람들이 좀 망설임이 생기는 거예요. 그 뭐야? 당신들은 같은 회사 다니고 같은 일을 하는데 당신 왜 그렇게 도전적이지 않고 젊은이가 이렇게 다이나믹하지 않고 벤처적이지 않느냐고 그런 말하니까 그러니까 망설임 생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는 계속 돈 잘 벌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이제 한 발 반발 담궈보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1,000만 원 대출해 줄 만한 사람에게 이 사람은 1억씩 대출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1,000만 원씩 규정대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눈치를 싹 보다가 1억은 차마 자신 없어서 겁이 나서 못 하겠고 얼마로입니까? 1,100만 원 해본 거예요. 그렇죠? 1,100만 원. 기존으로는 1,000만 원이에요. 근데 자기가 나중에 문제되면 변명할 수 있는 아니 제가 그거 어떻게 자꾸 팩타 고려하고 해가지고 약간 뭐 10%는 더 상향할 수 있다고 제가 봤습니다 하고 자기가 방어할 수 있는 수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10%는 자기가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뭐 변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100만 원 딱 올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여기는 1억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여기는 1,000만 원 했던 사람이 1,100만 원을 했어요. 근데 아무 일 안 생겼어요. 위에서도 넘어갔어요. 묵인해 줬어요. 1,000만 원, 1,100만 원 했더니 수입이 10% 더 늘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이 그 다음 달에는 생각이 좀 바뀌죠. 이게 1억이걸. 나는 1,100만 원이고 어째 내가 모습이 좀 째째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에 한 명이 내질러 버린 거예요. 1,500 이렇게. 그렇죠? 1,500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1,100이 1,100 할 때 얼마나 가슴 떨렸겠어요. 기정이 1,000인데 1,100까지 갖고 막 떨렸는데 이미 그건 지나간 이익을. 1억하고 이거 우리 중에 한 명 1,500 내치는 거 보고 찌그러고 에이 나도 뭐 그죠? 그리고 뭐 할까? 혼자는 못 가는 길 같이는 갈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000이 1,100이 되더니 1,500이 되더니 어느 날 2,000이 되더니 3,000이 되더니 4,000이 되더니 어느 순간 갖고 다 1억을 해버리고 나면 이게 문제 안 되겠어요? 반드시 문제되죠. 반드시. 이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라는 용어는 객관적 용어이다. 하이 리스크는 반드시 뭔가 리스크가 크니까 파국이 오죠. 뭐가 필요합니까? 견제가 필요하죠. 견제가. 쉽게 말해서 아까 1,000만 원의 기준이라고 할 때 1억짜리가 나왔을 때 누군가 1억에 대해서 경고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지켜봐야 될 뿐만 아니라 그렇죠? 다른 사람이 경고망도 안 하도록 통제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걸 지켜봐가지고 이게 과연 괜찮은가에 계속 따져보는 모습이 있어져서 이게 하이 리스크는 하이 리스크대로 관리가 돼줘야 되는 거죠. 근데 하이 리스크가 보편화되어 버리면 뭐가 되겠어요? 문제가 되죠. 월가에서요. 이 젊은 청년들이 기존의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수적인 평가와 기준치를 어떻게 합니까? 담력으로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넘어서는 이 젊은 청년들을 윗사람들이 통제하려고 보니까 돈을 너무 회사에 잘 벌어주니까 야단치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영업부장이에요. 우리 회사에 차를 팔아요. 자동차 파는 영업소에 내가 소장이에요. 내 밑에 자동차 영업사원 10명이나 있어요. 근데 이번 실적이 50대를 팔았어요. 10명에서 이게 평균 5대 팔아야 돼. 평균 5대잖아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한 명이 39대 팔았어요. 어떻게 팔았느냐? 좀 치사한 방법으로 팔았어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이 39대를 팔아주는 바람에 인평균 5대가 돼가지고 전국 최우수 지점 상을 내가 받게 됐어요. 영업소장으로서. 그러면
이 치사한 방법은 치사하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쵸? 치사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나머지는 매우 정상적으로 일을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별로 좋지 않은 방법으로, 그쵸? 건강한 모습이 아닌 방법으로, 좀 무리한 방법으로. 근데 이 차는 많이 팔았고, 그래서 우리 부서 실적이 전국 1등이 됐고, 나는 최우수 지점 영업 소장으로 상까지 받은 입장에서 이 39대를 판 사람하고 군밤 때리고 야단치고 하지 말라고 말하다 보니까 입이 안 열어지는 거예요. 그게 월스트리트의 금융의 보스들과 리더들의 입장이었어요. 이 젊은 청년들이 하이리스크를 딱 테이킹 하는데, 하이리스크를 담아하는데 돈을 많이 벌어주니까 전체 이익금의 90%를 가져와 버리니까 멈추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게 참 말이 잘 입에서 안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게 되니까 내가 실적이 좋았고 내가 이번 보너스를 뭐 엄청 많이 받게 됐는데, 실적 부금을 보너스 많이 받게 됐는데 내 보너스 이렇게 많이 받도록 해준 이 젊은 청년, 그렇잖아요. 근데 야가 참 영리하네. 어떻게 수수료를 해서 리스크는 다 남에다 지게 하고 자유 돼가지고, 그렇잖아요. 모든 건 정도가 있어요. 그렇죠? 정도가 있고 한계와 수준이 있고 견제가 있어야 되는데, 탐욕이 지나치면, 그리고 법상으로 말 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있잖아요. 그게 되면 곤란하죠. 그렇죠? 곤란하죠. 월스트리트에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지만 역사와 시간을 걸어가면서 최근, 오늘 2011년이라면 최근 20년 동안에 꾸준하게 점진적으로 하이 리스크를 금융에서 채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이 리스크 채택하면서 드디어 뭐가 되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하이 리스크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한 번도 해보지는 않았지만, 용어의 뜻을 내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게 온라인 무슨 도박 사이트 같은 거 있잖아요. 보니까 거기에 뭐 연타석 뭐 이런 용어들이 있더라고요. 연타석. 연타석이 어떤 말이냐면, 쉽게 해서 500원 넣고 한 번 걸면은 이익이 500원이 돼서 나오는데, 연타석 하면 한 번 걸는 순간 따닥따닥 해갖고 한 뭐 5번, 10번 해가지고, 그쵸? 그러니까 한 번 걸면 500원이 아니고 그 연타석이라고 했으니까 먼저 드럭 돼버릴 거죠. 그게 뭐냐? 레버리지 효과예요. 레버리지 효과. 그러니까 성질이 급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게 천천히 10번 누르게 시간 많이 걸리니까 한 번에 이 버튼 딱 누르고 다다닥 하고 10번으로 곱하기 해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 레버리지 효과. 금융 상품을 만들면서 뭘 하잖아요? 레버리지 효과를 가질 수 있어요. 레버리지. 여러분, 우리가 증권을 내가 증권을 한다고 생각해요. 주식을 사면 내가 내 돈 갖고 주식을 살 수가 있지만 또 뭐 할 수 있냐면 신용을 대출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신용 대출 받는다는 것은 내가 돈 없더라도, 그렇죠? 나중에 뭐 이게 그 돈 입금해 주겠다 그 말이죠. 그렇죠? 입금해 주는 조건 속에서 뭐 합니까? 돈을 주식을 더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신용으로 대출 받아가지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 신용으로 대출 받아서 이익이 나게 되면 내가 더 샀으니까 그거 팔아가지고요. 팔아서 원금도 상환하고 대출한 거 있잖아요. 원금도 상환하고 그다음에 나도 이익을 취하면 되잖아요. 근데 잘못하면 어떨 수가 있냐면요. 내 원금이 얼마 있어요? 뭐 계산해 줄게. 1억이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내가 신용으로 얼마를 빌렸다 할까? 1억을 빌렸다고 생각하죠. 근데 샀는데 이게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떨어지고 나면은 금융위원회에서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일정 부분 떨어지면은 담보 능력이랄지 등등하고 이 내가 갖고 있는 1억이 담보로 있었기 때문에 뭐 합니까? 어느 순간 되는 것인가? 내 주식에 대한 권리를 뺏어가 가지고 자기들이 경매해 가지고요. 팔아 버려 가지고 돈을 회수해 가 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걸 그렇게 되는 것을 깡통 계좌.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자, 지금 이제 금융기관의 룰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대출이 가능해요. 그러면 대출률을 얼마까지 몇 배까지 원금 대에서 해줄 것인가 그 말이거든요. 자, 보세요. 만약에요. 내가 원금 있는데 대출을 10배까지 했을 경우에 만약에 손실을 10% 봐버리면 내 원금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내 원금이 10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대출을 1000을 해준 거예요. 10배까지 해준 거예요. 근데 1000을 내가 100을 담보 잡아서 1000까지를 빌렸는데 빌린 1000 있잖아요. 빌린 1000에서 10%의 손실이 발생하는 순간 1000의 10%가 100이 되니까 내 원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내 이익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뭐에 의해서? 이 리스크의 배수에 의해서.
만약에 내가 100을 가지고 있는데 100밖에 안 빌렸으면 이 100을 완전히 망하더라도 100으로 갚으면 본전을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레버리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대출 비율 있잖아요.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약간의 손실만 가지고도 뭐가 되겠어요? 원금이 없어지고 크게 마이너스 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대출해줄 때는 아까 룰이 뭐라고 했습니까? 신용이라겠죠. 신용이 좋아야지 대출 많이. 신용이 없는 사람을 대출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서류상으로 이 사람은 이렇게 많은 돈을 빌려줘도 문제가 없다는 보증을 누가 서줘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신용평가기관이에요. 신용평가기관. 자, 신용평가기관에서 드디어 뭐 합니까? 나에 대해서 신용평가기관이 A 플러스 계열 평가를 해줬어요. 그러면 신용평가기관인 공적기관에서 나한테 A 플러스라는 것을 해줬다는 것을 근거로 삼아서 나한테 정상 대출보다 플러스 해줄 수가 있겠네요. 그 일이 한번 이루어졌어요. 뭐냐면 자, 여러분 내가 개인으로 은행에 가서 담당을 상의했더니 저한테 대출을 얼마 해준다 할까? 뭐 100%밖에 못 해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증명서를 하나 더 냈어요. 뭐냐면 공신력 있는 신용평가 회사로부터 나에 대한 신용평가를 딱 했더니 신용평가에서 뭐라고 이 사람은 우리 신용평가에서 평가한 바에 의거하면 뭐 1% 안에 들어가는 신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 100 중에서 한 명이다 이거. 그 서류를 나한테 줬어. 그래서 서류를 내가 은행 담당자에 줬어.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고 서류를 딱 냈어요. 그러면 은행 담당자도 사실은 조금 대출 많이 대조해줄수록 수수료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또 안정성 있잖아요. 안정성이 아니라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돈 많이 빌려주는 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안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은행 지점장으로 생각해봐요. 대출해줬는데 A, B가 있는데 B는 돈이 한 푼도 없는 사람에서 이게 원금 상환에 걱정이 되는 사람이 왔고요. 여기는 아주 부자였고 뭐 보니까 뭐 돈밖에 없는 사람이 돈 빌려 왔어요. 그럼 저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쪽은 피하고 싶고 이쪽에는 돈을 무한정 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신용평가회사의 이 신용평가서라는 것이 신용등급이라는 것이 뭘 보장해 주겠어요? 아까 말한 은행 지점장이 마음 놓고 대출 더 해줄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데 효과가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신용평가 회사는 사실 신용평가서 있잖아요. 우리 감정평가 같은 거 있잖아요. 부동산 감정이든지 신용평가 하면은 수수료율이 높지 않아요. 그렇죠? 수수료율이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0.2%다 이러면 그러니까 비율이 높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신용평가사의 사장이라고 생각합시다. 신용평가해준 금액이 크면 클수록 내가 돈을 많이 수수료를 받게 되죠. 비율은 정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신용평가사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많은 금액의 대출과 많은 금액이 움직이게 되면 퍼센트는 일정하니까 나한테 나쁠 거 없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드디어 도덕적인 측면이 있어서요.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현상적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이게 1% 리스크라고 생각합시다. 100명 중에서 1명 정도 잘못될 확률이 있는데 10명한테 보여줘서 10명 중에 잘못된 사람 1명도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약간 또 욕심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발하기 시작하는 남발. 남발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 남발은 뭘 말하냐면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의 그 정도 신용을 평가해서 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할 수 있어요? 한번 내가 리스크를 한번 져보는 거예요. 그 정도는 괜찮을 거야. 그래서 스스로 평가 기준을 완화시켜가지고 신용평가를 등급을 다 올려주기 시작하면, 그렇죠? 올려주기 시작하면은 은행에서는 그 서류를 근거로 해가지고 공신력 서류 근거로 해서 대출을 더 많이 해주게 될 거고, 대출 더 많이 해주게 되면 대출자도 마음에 들고 은행도 마음에 들고 우리는 수수료 많이 받으니까 마음에 들고, 그렇죠? 마음에 들죠. 그러면 여러분 신용평가사가 신용평가를 등급을 높게 주려면은 그래도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아무런 객관적 근거 없이 할 수 없잖아요. 그때 드디어 등장한 젊은 청년 누굽니까? 월스트리트에 월가에 있는 금융공학자들이에요. 금융공학자들이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 아이디어는 뭐냐면요. 모든 채권과 모든 금융거래는 리스크가 존재해요. 부실 채권도 있어요. 그런데 부실 채권이 있는데 제가 한번 볼까요? 어느 채권이 하나 있는데 이 채권이 상태가 안 좋아요. 매우 부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로만 갖고 신용평가를 A, B, C로 평가할 때 C예요. 그렇잖아요. 안 좋으니까.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A급의
좋은 채권 있잖아요. 이 불량 채권 A 채권을 두 개를 짬뽕해가지고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평가 신청을 해요. 자, 잘 보세요. 이거 분명히 C예요. 근데 C를 가져가면 C를 가져갔으면 C밖에 안 줄 거예요, 평가를. 근데 제가 어떻게 하냐면 A짜리 하나 가져다가 C를 엎어치기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신용평가를 등급 평가하면 평가서 딱 보면은 이것 보니까 A고 이것 보니까 C네요. 그럼 뭐라고? B로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묶냐면 A를 10개 가져오고 C를 하나 가져와요. 그래서 너무 뭐가 나오겠습니까? 아까 말한 C 하나만 가져오면 C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패키지를 묶었어요. 이렇게 포장을 한 거예요. 묶어가지고 A 하나, C 하나를 가지고 묶어서 가지니까 B가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A 2개, C 하나를 가져가면 이 C 하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내가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C 하나가, C는 있어요. 있는데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A를 2개, 3개, 4개 뜨뜨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딱 A가 많은 순간 커튼에 딱 걸려가지고 신용평가 기준이 A가 나오겠네요. 그쵸? 그걸 계산기를 눌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C를 A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짬뽕해가지고. 그러면 전 세계는 C가 분명히 존재하죠. 그렇잖아요. 리스크는 존재하죠. 근데 그것을 뭐 합니까? A하고 엎어치기로 해가지고 모양을 만든 신용평가사에 두면 당연히 거기서 평가가 이제 A로 평가되니까 드디어 리스크가 분산돼 버렸으니까 희석돼 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신용평가사는 그 서류를 봤을 때 아무런 문제 없으니까 당당하게 이건 A다 이거 평가하고 A로 평가하니까 드디어 뭐 금융기관에서는 A라고 이렇게 그렇죠? 평가된 곳에 의거해서 많이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희석시키는 작업 있잖아요. 나온 단어가 파생상품이에요. 파생상품은 믹스하는 거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 금융상품들을 이제 쉽게 말해서 금융공학이라고 설계하는 거예요. 설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금융공학에 설계되게 되면서 우리가 들어서 귀에 익숙한 단어 중에 한 가지 말하면 키코 같은 거 있잖아요. 키코. 그러니까 조합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 짜집게 하고 쭉 하고 컴퓨터로 계산하고 쫙 하면은 하나의 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리스크 높은 거 나이고 쫙 섞어가지고 배합해서 어떤 원하는 조건 포인트에 있잖아요. 그것을 딱 조합해서 만들어내요. 그렇죠? 안정적인 것과 불안정성인 것을 적절하게 믹스하고 섞어서 커트라인 기준에 딱 맞춰서 그것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넘어가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C가 하나 있는데 A 하나하고 섞으면 B밖에 안 나올 거고요. A 2개에다 C 하나 섞으면은 B 플러스 나올 거고요. A 한 5개에다 C 하나 섞어버리면은 이러면 A 마이너스 되고 A가 나올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모든 금융상품에 나오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게 이제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한 레버리지 효과에 대해서, 그렇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대해서, 그렇죠? 그것들이 서서히 이제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고 그렇게 생겨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내용을 요점 정리해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미국의 월스트리트에서 주식이랄지 부동산에 대해서 신용 등급이 매우 낮은 사람들에게 무제한으로 돈을 풀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신용 등급이 매우 낮은 사람에게 무제한으로 돈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요새 대한민국에서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러 가려면 평가하고 조사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어떤 청년인데 대학을 졸업하고 수입이 제로인 청년이야. 여러분 대학을 졸업 수입이 제로이고 아직 취업을 못한 청년에게 돈을 은행이 10억을 대출해 줬다고 하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수입이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모기지락 해가지고요. 미국의 많은 사람들에게서 어떤 마음이냐면요. 집 갖고 싶어요. 집을 가지고 싶어요. 그러면 집을 가지려면은 최소한의 대출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 이자 돈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원금 상환할 수 능력이 된다는 게 객관적으로 보증이 되져야지 그걸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까 말한 건 믹스가 돼가지고 이제 레버리지 효과랄지 믹스돼가지고 기준과 한도를 낮추다 보니까 기준과 한도를 낮추는데 정치가 더 큰 공을 세웠어요. 요새 우리나라도 그러네요. 포퓰리즘이라 해가지고 서민을 위해서잖아요. 대출 능력, 상환 능력 무시해버리고 그들을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소외시키면 어찌 되나 이거 복지국가로 가려면. 그렇죠? 미국 정치가들도 뭐합니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더 해줘야 된다는 거에서 반대하지 않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에 더해준다는 것이 신용으로 봐서 뭐가 되겠어요? 신용이 낮은 사람에 대해서 정해진 한도이죠. 한도 플러스 알파를 해줘도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대한민국과 전 세계 금융에 아쉬운 점 한 가지를 말한다면 법으로 기준했을 때 돈 많은 부자는 좀 과장해서 돈 빌릴 필요가 없는 부자에게는 무제한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지만 진짜 돈이 없어 돈이 필요한 사람에는 돈을 빌려줄 수 없는 시스템이 금융 시스템이에요. 룰이 그렇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정치하는 사람이랄까 사회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거 좀 기준적으로 완화시켜가지고 좀 풀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다만 무제한 풀어만 참아 못하니까 잘 검토해 봐가지고 얼마까지 해줄 수 있는지 좀 따져 봐가지고 이 정도는 이제 단서적으로 하나 붙여놓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조금 봐주고 처음에는 300만 원 아무것도 없는데 불구하고 무조건 하면은 서민 자금이라 해가지고 희망 자금이라 해가지고 그렇죠? 일단 뭐 이 정도가 해주겠다 했는데 상한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조금 올려주고 막 올려줬어요. 그래서 드디어 뭡니까? 미국의 어느 금융에 있어서 아무 소득이 없는 사람이 큰 집을 100% 대출금만 갖고 집을 살 수 있도록까지 대출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건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비정상이죠. 그렇게 하도록 한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는 거예요. 그럼 사회 건강성과 건전성을 해쳐 말하는데 그건 왜 그랬냐는 거예요. 나에 들어온 수입 때문에요. 우리 회사의 이익 때문에요. 그렇죠? 신용을 좋게 만들고 서류를 좋게 만들어서 다양한 많은 금융과 기법이라고 믹스하고 만드는 파생 상품들이 드디어 천재들 같은 사람들의 청년들의 머릿속에서 나와가지고 그 전 세계 이제 파생해가지고요. 그죠? 상품들이 개발되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는데 파생을 규제하는 것에 관계된 모든 규제권자들, 단체와 기관과 정부와 기관에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풀어주는데 조금 풀어주고 쭉 이렇게 풀어주다가 어느 시간 지나니까 드디어 뭐죠? 사회상 규제가 없어져 버리고 좀 심한 말로는 장려하기까지 하는 뭐라고 말할까? 이제 좋은 말로 표현할 거예요. 신금융기법 이런 거죠. 그렇죠? 왜? 그렇게 신금융기법으로 돈 많이 벌고 있잖아요. 그리고 회사 수익이 좋아지고 다 좋아지잖아요. 자, 신용평가사의 가장 대표적인 회사 중에 무디스사, 그죠? 그 회사가 서서히 뭐합니까? 서류와 그 뻔히 알면 리스크가 크다는 걸 알면서 기준을 완화해갖고 신용 등급을 그냥 쉽게 해서 충분한 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평가해주고, 그렇죠? 골드만삭스사 같이 아주 전 세계에서 가장 도덕성이 높다는 골드만삭스사마저도 AIG 같은 회사에다가 돈을 빌려주면서 뭐합니까? 리스크가 뻔히 있다는 걸 알면서도 돈 많이 벌고 있고 또 수수료도 많이 들어오니까 뭐합니까? 그럼 뭐 그까지는 책임은 적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나는 빌려주고 이자료만 받는 거예요. 수수료만 받는 건데. 그래서 뭐합니까? 그 금액을 계속 올려가고 그것이 에스컬레이션 계속 상승해가면 어느 순간에 파국이 안 올 수가 없는 거죠. 네덜란드는 꽃의 나라라고 그러는데요. 그 튤립이라 해가지고요. 뭐 어느 날 어떤 일이 됐는지 튤립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가격이. 1000 정도 올랐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까지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것이 무한정 올라갈 수는 없는 거죠. 어느 순간 깨지는 거죠. 그걸 뭐랍니까? 거품이 꺼진다 하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 많은 금융이나 모든 정치, 특히 경제에 있어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 사람이 갖고 있는 탐욕이라는 것 때문에요. 그럼 탐욕은 사회적으로 건강한 사회에서는 적절하게 통제와 규제가 되고 묶어져야 되는데 그것들이 통제되지 않고 묶어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놔둬버리면 결국 뭐가 되면 거품을 일으켜버리고요. 그 거품 때문에 사회 전체의 금융 질서가 파국을 맞이하게 되고 그 파국을 맞이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관계된 모든 전 인류가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는 한국식으로 말하면 구제금융이라고 해가지고 어느 대기업이 망하잖아요. 부도가 나는데 거기에 근로자도 우리 몇만 명이나 되고 그러니까 그 회사를 당장 청산할 수가 없어요. 유지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긴급 정부에서 자금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정상화시키는 노력을 하는 거죠. 노력하는데 그 정부에 들어가는 긴급 자금이라는 그 성격이 뭐합니까? 어찌보면 국민 세금이죠. 국민 세금을 갖고 뭐 공정하게 올바르게 써야 될 많은 곳이 있겠지만 그것이 아까 특정 기업의 잘못 때문에 그쪽으로 이렇게 쏠려 가게 되면 근데 그것이 또 잘못되고 부실이 돼가지고 집어넣은 돈이 손실이 돼버릴 것 같으면 국가의 모든 국민에게 큰
손해를 끼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월가 이야기는 뭐라고 말하면 좋겠습니까? 탐욕의 이야기입니다. 탐욕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레버리지 효과라는 용어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계속 존재한 단어고요. 존재하는 거 미래도 분명히 있는 단어예요. 그것은 레버리지 효과는 지렛대 효과라고 해가지고 뭐라 합니까? 이자율보다 지불해야 될 이자율보다 사업의 투자이익률이 높다면 그 말이죠. 그렇죠? 이자율, 지급해야 될 이자율보다 사업에 기대되는 기대 수익이 높다면 부채를 많이 가져갈수록 이익률이 올라간다는 법칙. 그렇죠? 그게 레버리지 효과예요. 그 다음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용어는 큰 위험을 부담해야 된다면 큰 이익을 볼 수가 있다. 그렇죠? 적은 리스크를 부담하면 이익을 큰 이익 보기가 어렵다. 그렇죠? 그러면 적절한 통제와 그게 필요한데 돈 많이 버는 것에 너무 돈이 우상이 돼버리고 돈이 지상이 돼버리고 목적만 수단만 목적만 달성한다면 수단을 어째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으로 바라봐 버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깨져버리겠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는 파생 상품부터 시작해서 많은 신용을 올리기 위한 많은 부수익이 많은 작업들이잖아요. 그건 이제 지혜롭게 잘 믹스해버리니까 뭐하죠? 모든 게 희석돼 버리는 거예요. 믹스해버리니까 표가 나지는 않는 거예요. 뭔만 맞추면 커트라인을 맞추는 거죠. 그 커트라인을 맞추는 데 대해서 협력했던 많은 사람들의 목적성이 이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자기 수입을 위해서. 쉽게 해서 나라가 망하든 세상이 망하든 경제가 파고든 결국은 거품일지 몰라도 일단 나한테 오는 수수료가 많아진다면, 그렇죠? 일단 내가 올해 연말 보너스를 많이 받는다. 그리고 우리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다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죠? 그냥 인정해버리는 거. 월스트리트 저널을 해서 월스트리트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중에 어느 회사 하나가, 그러니까 이런 연도별로 따져보면 그 중에 어느 회사 하나가 사건을 저지른 거야. 쉽게 말해서 하이 리스크를 저지른 거야.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한 거야. 그리고 규제를 넘어서 버린 거야. 파격을 한 거예요. 근데 파격의 결과로 돈을 많이 벌게 된 거야. 왜냐하면 금융이라는 게 매우 보수적인 룰이기 때문에, 매우 안정성을 매우 중요시하다 보니까 약간 넘어서더라도요. 리스크가 별로 없어요. 약간 벗어나더라도. 그러니까 워낙 보수적으로 해놨으니까 약간 오버패스 하잖아요. 하더라도 표가 별로 나지 않고 보니까 뭐 문제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드디어 뭐 할까? 근데 그거하고 뭐 할까? 오버패스 했다는 거 갖고 뭐 할까? 이익액과 이익률하고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되잖아요 라고 저질러 봤는데 그 저지른 사람은 떼돈을 벌고 있고 보조로 전통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바보가 되는 분위기가 되고 그 왜 당신은 돈 안 벌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망설임이 생기고 그 보니까 뭐 주변을 둘러봐도 뭐라는 사람도 없고 그렇잖아요. 도리어 조장하고 서민들에게도 그렇잖아요. 서민들에게 빚을 갚을 수 없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대로도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라는 또 명분까지 이렇게 옆에서 서포팅 해주고요. 그러면 서서히 뭐 대의를 위해서 그렇잖아요. 서민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속마음은 뭐 합니까? 내가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시킬 것인가 쪽으로 포커스를 가져간다면 그것은 결국은 세상을 판을 깨버리는 거기 때문에 악마다 그 말이죠. 월가 이야기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그들의 원인이 무엇이 결과가 무엇인가? 왜 그들을 악마가 되고 말았는가? 그렇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건강한 질서를 깨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그 순서와 단계적으로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지만 조금씩 그 리스크를 가고 있는 데서 관계된 모든 사람이 정치가 그렇죠? 정치하면 대통령이랄지 무슨 기관의 장이랄지 그렇죠? 그런 모든 쪽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그냥 포퓰리즘에 그냥 봐줘버리고 인정해버리고 또 이렇게 표를 얻기 위해서 해주고. 그 다음에 미국에 보면 많은 규제하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원래 그 목적으로 설립되니까 감시기관 있잖아요. 감시기관이 문제가 뭐가 되냐면요. 감시기관이 작동을 못해요. 왜 작동을 못하냐면 감시가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그렇죠? 해야 되는데 감시기관의 책임자의 임명권자가 누구냐는 거죠.
감시기관이 있는데 감시기관의 책임자 임명권자가 누구 이거야? 감시기관의 종업원의 급여를 정하는 사람이 뭐고 보너스를 뭉치면서 주냐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소비자 감독원에 내가 직원으로 채용이 됐어요. 나는 소비자들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나한테 월급 주고 내 채용권자가 있어요. 그게 나한테 인센티브를 준대요. 일 잘하면 돈을 많이 주고 일을 적게 주면 일자리가 폐쇄시켜버렸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요구사항이 몇 개 있어요. 그죠? 근데 말을 좋은 말로 포장을 했어요. 명분거리 하나 만들어줬어요. 쉽게 말해서 이 명분대로 당신이 하게 되면 당신도 좋고 당신 기관도 번창하고 그죠? 서로 윈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뭔가 자기와 자기 기관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본연에 맡겨진 임무를 어떻게 하는가?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게 미국의 많은 견제기관과 기관들의 실수였어요. 정치가는 표를 얻기 위해서 1대 99라 했으니 99%의 표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99%를 위한 모든 정책에 대한 거. 신용도 없는 사람의 돈 빌려도 좋다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정치가는 거기에 관심이 있었고 모든 기관들은 자기에게 월급 주고 있는 사람에 대해 관심이 있고요. 자기 할 일에 관심보다는 당신 그럼 잘려. 그거 없애버릴 거야. 라는 순간 한번 물러서서 타협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 실제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자기 수입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대출하게 되면 결국 이 사람 원금 상환을 못한다는 걸 100% 알면서도 뭐합니까? 수수료가 일단 금액만 커지면 수수료 많이 받으니까 수수료만 많이 받으면 자기는 뭐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래서 연봉이 월가의 연봉이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익이 높으니까. 이익이 왜 높아요? 판돈이 크니까. 왜 판돈이 커요? 레버리지를 수없이 해버렸으니까. 무한대로 레버리지를 해버렸으니까. 무한대로. 자, 그걸 하니까 누가 보증서야 되니까 신용평가사랑 무디스를 비롯해서 신용평가사 다 만들어. 이 신용평가사도 딱 보니까 판돈이 클수록 자기가 기관으로서 문제도 안 생기면서 그래서 서서히 기준을 완화시켜. 그죠? 그래서 드디어 연합군이 만들어졌네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경제가 파국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발생한 게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서브프라임 사태는 뭐냐? 불량 채권자, 돈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대출 다 했고 집을 다 사게 했더니 거품이 좀 빠져서 집값이 떨어지는 거야. 집값이 떨어지니까 드디어 뭐 합니까? 이제 좀 회수하는 거죠. 회수하다 보니까 이게 뭐죠? 이제 그래서 경매에 나오는 물건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집값이 더 떨어져 버린 거죠. 아까 레버리지 효과라고 뭘 했습니까? 잘 보세요. 내 돈을 100을 갖고 있는데 1000을 빌려버렸는데 10% 떨어지는 순간 내 원금 없어져 버린 거야. 그렇죠? 그 문제. 그러면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그죠? 사실은 100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리스크가 있잖아요. 리스크가 10% 이상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요.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으면 1000까지 빌려주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요. 그것을 분명히 관계된 사람들이 좀 통제하고 절제해가지고 이렇게 균형을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드디어 뭐 합니까? 뭐 레벨가 크면 클수록 관계자들 있잖아요. 그 일에 그 페이퍼 만들어주고 사인하게 하고 도와줬던 모든 사람들이 수수료가 큰데. 그렇죠? 수수료가 큰데. 수수료 크니까 거기에 뭐 아까 말한 연타하겠잖아요. 뭐 레벨 막 키워버려. 결국 뭐죠? 나라 망할 때까지. 그렇죠? 세계 망할 때까지. 미래 사회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건강해야 되겠죠. 건강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사실 탐욕에 대한 절제가 필요하고요. 탐욕을 통제하는 게 필요하고요. 사람의 본성 자체는 탐욕적일 수가 있잖아요. 욕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건강한 사회라면 당연히 그것이 뭐가 됩니까? 규제에 있어야 통제에 있어야 되고 또 예외적으로 또 상황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관리돼주고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주 똑똑한 어느 애가 너무 돈을 잘 버니까 그냥 호의적으로 바라봤다. 그리고 뭐 과거에는 제조업의 시대고 과거에는 이런 하드웨어 시대라면 이제는 소프트웨어 시대고 지식산업 시대라는 측면에서 마치 미국에서 MBA를 졸업하고 그렇죠? 아주 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해서 전교 수석으로 졸업한 애들이 금융회사에 들어가가지고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그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라고 아이디어를 하나 싹 내니까 그럴 때다 보이니까 그것을 좋은 수단으로 사용해가지고 관계자들의 아까 코미션 받는 사람들, 수수료 받는 사람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일에 사용됐던 시간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결국 그 돈을 벌었지만 그 돈이 건강한 돈인 것인가, 그리고 수수료는 과연 정당한 것인가, 수수료율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라고 생각할 때 그들은 과연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인가, 그는 어떤 사회에 기여를 한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그게 우리가 많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고, 그래서 드디어 뭐 합니까? 그건 안 된다.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들을 뭐라고 할까요? 그러한 모든 것을 악마라고 하는 거죠. 악마의 반대말은 뭘까요? 천사일 것 같네요. 천사는 느낌이 뭐가 됩니까? 우리를 잘되도록 도와주는 것 같네요. 그렇죠? 잘되도록 도와주는 존재를 천사라고 한다면, 악마는 뭘까? 나를 이제 망하도록 만들어주는, 나를 망하게 하는 사람이네. 그렇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내가 망하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보면 누구죠? 저 악마네요. 그렇죠? 월스트리트에 있는 젊은이들의 자기 지나친 탐욕 때문에 전 세계의 경제가 흐트러져 버리고 거품 세계가 전부 어느 나라 막 망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 많은 원인 제공자들, 그 일을 방조한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거기서 우리가 좀 새롭게 봐야 된다 해서 과장법으로 악마라고 정의했어요. 개인으로 봐서는 억울한 생각이 들겠지만 사회적으로 봐서는 충분히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현재의 모습이고,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 하나가 1대 99일 때 1대 99. 1%가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다. 99%는 너무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그리고 1%가 과연 1% 소유하고 있는 것이 과연 정당한 소유인가? 혹시 탐욕으로 말미암아 생긴 소유일 것 같으면 그것은 분명히 시정돼야 된다. 사회가 좀 더 공정해졌으면 좋겠고 정직해졌으면 좋겠고 올바랐으면 좋겠다. 그리고 결국은 한 사람의 탐욕 때문에 결국 사회가 망해져 버리고 공동체가 망해버린다면 그것은 분명히 규제가 필요하고 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라는 측면에서 이제 경종을 일으키고 있는 책이 바로 월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든 악마는 총체적으로 다 연합군으로, 그죠? 다 모여가 총체적 부실. 그리고 근데 그것의 뿌리 한 가지를 딱 찾아보면 뿌리는 뭡니까? 탐욕. 사람에게는 본성적으로 탐욕이 있습니다. 그죠? 본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것을 사회적으로나 시스템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또 어떻게 우리가 잘 이렇게 매니지먼트를 하고 관리해서 그것이 건강하게 동기부여되고 활성화는 되되 부작용이 안 생기도록, 그죠?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인가? 근데 통제 시스템과 통제 장치가 없어져 버린다면 그건 큰 문제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매우 마지막으로 아쉬운 이야기를 하나 드린다면요. 그들은 자기가 악마로 평가될 거라는 것, 악마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그들이 인식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문제예요. 어느 누구가 그들에게 당신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진정 어린 충고를 그들이 일하기 전에도 또 일하고 있는 과정 중에도 이 시간에도 그들에게 피드백을 주고 있는 어떤 메커니즘이 존재하는가라고 생각할 때 그게 너무 약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러한 문제는 또 재발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럼 그것을 어떤 기능으로서 어떤 사회적인 메커니즘으로서 피드백이 돼가지고 그러한 것이 과연 탐욕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은 연구와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그 리비아의 카다피가 죽었죠. 그 차례요. 근데 마지막 모습이 매우 비참하게 죽었네요. 그렇죠? 아마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갖고 있는 인포메이션, 정보라는 게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카다피는 착각 속에 있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트리폴리의 모든 시민은 자기를 열광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생각이랄지, 소수의 반군은 자기를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다수의 리비아 국민은 자기를 이렇게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어떤 생각이랄지. 그리고 자기의 재산이 얼마랍니까? 잘 모르겠네. 자료 보니까 120조 원 그래서 나왔던데 매우 큰 금액인데 그 금액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도덕적인 마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데서 전혀 이렇게 구애받지 않고 있는 마음이랄지. 그리고 측근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 없다고 다 이렇게 말을 하는 바람에 판단력 있잖아요. 객관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 자기를 향해서 총을 겨루고 쏘고 이렇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 왜 이래?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납득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총을 쏘려고 그래? 나는 영웅인데, 민족의 영웅인데 왜 나를? 이 상황이 이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최후를 맞이한 건 혹시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제 생각 중에 하나 듭니다. 이제. 현재 월스트리트에 있는 어쩌면 각 대학의 최고의 엘리트들과 이 시대의 가장 엘리트들, 그렇죠? 그들은 사회적으로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비난을 받고 있긴 한데 그들이 과연 자기가 왜 비난받고 있는 것인지,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에 대한 것을 깨닫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 우리 모두가 도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그렇잖아요. 공동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도 있지만 공동체의 공동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고요. 그걸 사회적으로 서로가 인정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나치게 오버패스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통제할 수 있는 사회적인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 기능들이 작동될 수 있도록 기여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사회 시스템적으로 한 가지를 제안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우리 각자에 있어서요. 각자에서 우리 모두가 이 방에 있는 우리 모두가 어떤 모양이라도 악마가 돼서는 안 되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고 나는 잘했다고 하지만은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내가 악마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은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보다 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건강한 소득원에 대한 것을 생각해야 되겠네요. 과도한 수요보다는 건강한 소득원. 건강한 소득원은 제가 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1번 뭐냐면 사회에다가요 부가가치와 이익과 가치를 증대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사회에 기여하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한 대가로 나에게 소득이 생기는 건 정당한 것 같아요. 내가 사회에 매우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매우 좋으니까 나 때문에 사회가 득을 많이 봤어요. 나 때문에, 내가 한 일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증대시켰다, 가치를 추가시켰으면 가치를 추가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당연히 보상 시스템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정당한 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어떤 사회적인 가치를 증대시켰는가에 대해서 부가된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내가 그런 부가된 가치, 사회의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든지, 그렇잖아요. 어떤 기여한 게 뭔가, 내가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인가를 보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서 나에게 보상이 오는 것. 그게 1번이네요. 두 번째는 이제 아이디어는 창조의 특허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좋은 발상이죠. 창조된 아이디어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시대를 열게 되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게 되고, 새로운 걸 하게 되면은 그 자체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걸 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특허권에 대한 보상이 있겠네요. 특허에 대한 지적 자산에 대한 게 새로운 시작하는 혁명적인 어떤 일에 대해서 분명히 보상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탐욕은 경계해야 됩니다. 탐욕은 악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탐욕은 악마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고, 탐욕을 견제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우리가 설계하고 만들고 그게 참여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탐욕의 화신이 어떻게 안 되도록 할 것인가. 나는 성실하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 하지만은 그게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내가 악마라는 평가를 받지 않겠는가에 대한 어떤 생각 관점에서 주변 모든 것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월가 이야기, 그리고 모든 악마는 여기에 있다. 그것은 하나의 시대의 탐욕에 대한 하나의 사례입니다. 사례고, 그것은 사실은 모든 금융뿐만 아니고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저는 탐욕을 많이 이렇게 목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건강성을 해치지요. 그 독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많은 어떤 부조리, 불합리에 대한 것은 많이 존재하잖아요. 그것은 또 다른 월가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또 다른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의 건강성을 위해서, 공동체의 안정성을 위해서 우리가 좀 예민하게 바라보고 방관하고 무관심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